세계 최고의 자전거 선진국은 단연 네덜란드입니다. 인구 1750만 명의 자전거는 2300만 대로 사람보다 자전거가 더 많은 네덜란드는 직장인의 절반이 자전거로 통근을 합니다.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률은 대중교통의 3배 이상 높고 자전거로 통학하는 학생의 비율은 75%에 육박한다니 네덜란드인에게 가장 잔인한 일은 자전거를 뺏는 것이라는 말이 사실인 듯합니다. 하지만 네덜란드도 자동차가 도시를 지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도시의 모습은 여느 유럽 국가들과 차이가 없었죠. 다른 나라와 다르게 네덜란드는 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일까요? 20세기 초 유럽에서 자전거가 저렴한 가격에 보급되면서 네덜란드에서도 대중화되기 시작합니다. 네덜란드는 자전거를 타기에 최적화된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지형이 언덕 없이 평평하며 연중 일정한 기후 덕분에 여름과 겨울에도 자전거를 타기에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도시 내의 이동거리가 길지 않은 네덜란드의 시민들에게는 특히나 실용적인 교통수단이죠. 이런 이유로 1930년대에는 자전거 보급률이 50%에 이를 정도로 국민적인 인기를 얻습니다. 하지만 2차 대전은 모든 상황을 바꿔버립니다. 독일군은 병력과 물자를 전선으로 이동시킬 많은 차량들을 필요로 했지만 항상 연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자전거를 적극 활용합니다. 자전거가 필요하긴 했지만 전시에 대량 생산할 수 없었던 나치의 눈에 들어온 건 네덜란드에 널려있던 수많은 자전거들이었죠. 5년간의 지배기간 동안 나치 독일은 네덜란드에 있던 자전거의 약 절반을 빼앗아갑니다. 독일과 사이가 안 좋아진 가장 큰 이유가 자전거 압수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자전거는 도로에서 빠르게 사라져버렸으며 이와 함께 전국 도로의 60%가 파괴되어 도시와 도로망을 재건해야 하는 숙제도 또 함께 됩니다. 전쟁이 끝난 후 1950년대에는 미국의 유럽 원조 정책인 마셜 플랜이 시작됩니다. 이를 통해 수많은 미국 상품들이 유럽에 유입되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미국산 자동차였습니다. 네덜란드 경제 회복과 함께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저렴한 미국의 자동차들은 날개도 친 듯이 팔려나갔습니다. 1950년대 14만 대였던 자동차 수는 70년대에는 340만 대에 달할 정도가 되었죠. 반면 자전거 이용률은 매년 6%씩 떨어졌고 원래부터도 좁았던 네덜란드 도로는 자동차로 꽉 들어차게 됩니다. 이미 1960년대에 폭증한 교통량으로 인해 네덜란드 정부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를 재설계하기 위해 미국의 교통 전문가인 데이빗 요키넨을 초청합니다. 그는 미국처럼 사람들이 자동차로 시내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주거지역을 철거하여 그 자리에 도시를 관통하는 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한다는 요키넨 계획을 내놓습니다. 자동차 도로를 중심으로 도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생각이었죠. 요키넨의 계획처럼 도시를 급진적으로 현대화시키는 일은 당시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세계 도시계획의 대세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과 달리 네덜란드 사람들은 전통적인 도시의 모습을 자동차 도로 때문에 완전히 바꾸려는 혁신에 거부감을 드러냈고 계획은 생각지 못한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힙니다. 고속도로 건설에 수십억 달러를 책정하고 이미 자동차 도로를 위해 콘크리트로 운하를 메우고 있던 도시계획은 결국 시민들에 의해 미뤄지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자동차 수는 쉬지 않고 증가하여 인구의 20%가 자동차를 소유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불어난 차량의 교통사고도 덩달아 급증하게 되는데요. 1971년에는 교통사고로 3,200명이 사망하였으며 그중 약 500명은 14세 미만의 아동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고 사고사를 당한 아이의 부모들은 정부의 교통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희생자의 부모 중 한 명이었던 언론인 랑원호프는 스톱 더 킨더모르트, 우리말로 아동살해 중지라는 제목으로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촉구하는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 기사는 사회운동가들로부터 큰 지지를 얻으며 결국 시위를 촉발시켜 수천 명, 나아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1960년대 후반은 유럽 내에 행동주의적 시위가 자연스럽던 시절이었고 아동살해 중지 캠페인 시위자들도 총리자택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등 적극적인 활동에 나섭니다. 시민들은 단체로 자전거 집회를 열거나 사고 다발 지역을 봉쇄하는 퍼포먼스 시위를 이어나갔으며 이는 정치권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리고 때마침 1차 오일 쇼크가 발생합니다.
네덜란드는 이스라엘을 지원한 동맹국들과 마찬가지로 석유 무역 제재를 받아 기름 가격은 하루아침에 4배가 오릅니다. 나라의 석유가 바닥을 드러내자 데넬 네덜란드 총리는 시민들에게 에너지 절약을 호소하며 일요일엔 자동차 운행을 금지시키기도 했죠. 갑작스러운 차량 운행 금지 조치에 상가 주인들은 정부를 비난하며 고객이 줄어들 것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차 없이 상가로 나온 시민들이 주차 시간에 쫓겨 일찍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오랜 시간을 식당과 상점에 머무르면서 가게들의 매출이 오히려 증가한 것이었죠. 점차 정치인들이 자전거의 이점을 인식하게 되면서 교통정책자들도 많은 비용이 드는 자동차 도로 계획을 내려놓고 도시의 디자인을 재고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네덜란드의 도시 설계 패러다임은 자동차에서 자전거 친화적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상점과 학교 등 모든 시설을 자전거로 이동 가능하도록 도시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차량 통행이 제한되는 보네얼프 지역이 이때 탄생하기도 했죠. 오일 쇼크가 끝난 80년대에 들어서도 자전거 전용 신호등과 교차로 같은 실험적인 정책이 여러 도시에서 시도되었고 자전거 도로도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1978년부터 10년간 자동차 고속도로가 11% 늘어날 동안 자전거 도로는 73%가 증가했죠. 하지만 이런 변화에도 사람들의 자전거 이용량은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도로를 확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자전거 도로들을 모두 연결하여 도시 전체가 하나의 자전거 네트워크가 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자전거 이용자 수는 많이 올랐을까요? 약간의 효과가 있긴 했지만 전문가들은 이 정도로는 점진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정부는 90년대에 들어 더 강력한 처방을 내리게 되는데요. 아예 자동차 이용을 억제하기로 한 것이죠. 바뀐 정책에 따라 시내 주행 제한 속도가 낮아지고 더 많은 방지턱이 세워졌으며 같은 도로에서 자전거는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자전거 도로가 직선 코스를 선점하고 차량은 우회하게 되어 일부 구간에서는 오히려 자전거가 더 빠른 교통수단이 되었죠. 도로에 돌들이 깔리고 일방 통행으로 바뀌는 등 자동차 통행 가능 지역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운전자들에게 가장 큰 타격은 시내 주차 비용이 큰 폭으로 오른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몇몇 주차장은 폐쇄되어 시 외곽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시내 주차는 이전보다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주차 비용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전부 자전거 보관소 등 인프라 구축에 사용되었죠. 그리고 그 결과 드디어 자전거 이용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늘어났을까요?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로 시내 교통체증이 생길 만큼 늘어났습니다. 자전거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시 당국은 더 많은 자전거 도로와 더 넓은 자전거 보관소를 짓기 시작했고 수십 년간 이어진 이 작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많은 나라들이 자전거 천국 네덜란드를 부러워하지만 이 정책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엔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동살해 중지 캠페인도 모두가 지지한 것은 아니었죠. 시내로의 자동차 진입이 억제되면서 운전자와 정부 간의 물리적인 충돌도 벌어졌습니다. 시내에서 자동차의 영역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여전히 불만과 갈등이 남아있지만 대부분의 네덜란드 사람들은 오늘날의 결과를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렇다고 네덜란드에서 자전거가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심 내 자동차 진입이 불편해진 대신 정책 기반자들은 차량의 교통 시스템과 도로 상태 등 질적인 면을 강화하여 운전자들의 전체적인 만족도를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도로에서의 자전거의 권리가 보호된 만큼 책임도 강화하는데요. 교통규칙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무단으로 세워둔 자전거는 여지없이 회수되어 무거운 벌금을 내야 합니다. 네덜란드의 자전거 이용자들이 헬멧을 쓰지 않는 것은 보호장구보다 안전한 교통 시스템의 구축이 더 중요함을 말함과 동시에 자전거 이용자들도 과속을 하지 않는다는 책임감을 의미합니다. 네덜란드의 자전거 도로가 1885년 처음 만들어졌으니 역사로 보아도 긴 세월이지만 그 뒤에서 벌어졌던 갈등과 발전의 과정은 지금의 자전거 문화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발전된 문화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네덜란드의 자전거 시스템은 보여주고 있습니다.